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권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을 논의하게 될 정치권에서도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장시간 노동 회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이 열렸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95세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는 강제 노역을 하다가 왼손 검지가 잘렸던 아픈 기억을 소환했는데요. 일본인 감독관이 자신의 손가락을 공중으로 던지며 웃기다 얘기한 것이 울분이 됐다면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애먼 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강제동원 해법은 대일 협상 결과가 아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전범기업 배상 참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정부가 정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에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우리 내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을 거부하면 재단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고달픈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이 자신의 SNS에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배상하라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면서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는 이제 그만하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우리 내부의 싸움으로 흘러가는 일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예상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 반쪽 해법이란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라고 어제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둔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을 접촉해서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요? 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박진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면서 네.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유관재단과 외교부가 우리 피고자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그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또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마무리한 후에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최종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인데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고 이제 일본 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그리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등 이제 총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이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그 양금덕 할머니 등 3분인데 네. 이 3명은 모두 이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고 또 그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유족 9명 중에 4명은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1,000명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준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배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될 거 하잖아요. 이것도 또한 나중에 또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오늘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정부 입장 발표는 대일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자적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피고 기업 측에 사과나 배상 등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기여는 자발적 기여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지금 합의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측이 책임을 지고 사실은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재단에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조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합의했던 수준보다도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요. 정치권은 계속 시끄러워요.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민주당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합동 논의 끝에 채택한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한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기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라면서 마지막 수단이고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네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과 함께 오늘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올렸는데요. 특히 이 대표는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금덕 할머니가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현장에 섰는데요. 네. 시국선언에 참석한 양 할머니는
95살이나 먹어서 이렇게 억울할 때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데리고 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도 하고 일하면 돈도 준다고 꼬셔서 데려가 놓고 지금은 나몰라를 하고 있으니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번 해법은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정의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라고요? 네, 사실 정의당은 그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면서도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는데요. 네. 오늘 당 입장으로 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이 50억 클럽 그 특검 관련 이제 입장을 잠시 짧게 밝힌 후에 바로 이어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안과의 차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안은 도이치모터스 당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이 다 묶인 법안이고 저희는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단건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그 이은주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니라 용산지검으로 쭈그러든 죽음의 검찰이라면서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입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그간 정의당은 그 김건희 전 이 코모다 컨텐츠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 특검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들에서 줄줄이 무혐의가 나왔고 예. 또 이에 대한 항의 방문 차원에서 대검을 어제 항의 방문을 했지만 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것 이제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시 협찬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 문제하고 같이 비교했다고 하면은 좀 강제 수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왔던 거하고 지금 무관치는 않은 거죠. 정의당의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그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을 믿고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아니라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정의당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오늘 정의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처음으로 하겠다고 이제 나선 시점이 좀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서 이 사이에 어떤 좀 말하자면 어떤 정적인 주고받기 같은 게 있었던 것,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뭐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특검 추천권이 사실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조율이 좀 됐습니까? 뭐 사실 뭐 민주당 측에서도 뭐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입장차를 지금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 추천 방안뿐만이 아니라 그 특검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그냥 국제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정식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김건희 전 대표의 소환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공군이 오늘 북한이 방사포 공격에 대비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시행했다고요? 네, 우리 공군은 오늘 경남 창녕군의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그 이착륙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남측 작전 비행장을 타격할 초대형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이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양국 공군의 항공전력 총 10여 대가 참가를 했는데 한국 공군에서는 C-130 그리고 CN-235 수송기 그리고 HH-47 헬기가 동원됐고 미 공군에서는 A-10 공격기 그리고 C-130J 수송기 등 이제 이런 종류의 항공 전력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경고성 담화를 내놨습니까?
네, 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부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 추이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 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 즉, 그 북한 군부가 뭔가 액션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김 부부장은 또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오늘 그 일부 한국 언론에 실렸던 이제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 북한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쏠 경우에 요격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제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가 어제 서해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는 등 최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잦아지는 데 대한 어떤 견제 그리고 경고 성격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말하면은 보통 이제 미사일 발사할 때 고각 발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하면 미국이 그 발사한 미사일을 태평양 뭐 중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이 이거를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럼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북한 당국에서 이제 그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뭐 태평양은 뭐 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권역이 아니다. 예. 또 뭐 미국은 태평양의 전략 시험 무기를 시험을 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하는 되냐. 곳에 대해서 격추시키겠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정원은 조만간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면서 김정은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할 때 사거리를 축소한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데 물론 연료를 채워서 뭐 거리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만약에 그 ICBM 시험 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우 국무위원장의 자녀 상황과 관련해서 첫째가 아들이란 점에 대해서 대북 정보기관 포함해 구체적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아들은 노출된 적이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셋째와 관련해선 출산 사실은 확인하는데 다만 성별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다만 여야 간사의 브리핑 이후에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김정은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 이것이 이제 국정원의 공식 입장, 그 공식적인 보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확인 중이다. 그 정보의 여야 간사들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기자들의 한 브리핑 내용은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다. 이제 이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좀 뭐 밖으로 브리핑돼서는 안 된 내용이 좀 앞서서 브리핑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으나 자녀 문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보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광장에 공식 분향소를 새로 설치해서 함께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159명 희생자분의 영정과 미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유가족과 정부, 서울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 찾아오기 편리한 곳에 임시 추모 공간과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면서 항구적 추모 공간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종료 시점을 정해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즉 4월 1일부터 5일까지라는 일방적인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도 네.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또 과거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정된 아니다. 이렇게 일부 호평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어떤 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조사기구 독립성 부장 및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그리고 조사권 고발 및 그리고 수사 요청권, 청문회 특검 요구권 부여, 그리고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내 정당의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면서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좀 알아보죠. 당원 투표가 오늘 오후 마무리됐는데 투표율이 55%를 넘어섰어요.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경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55.10%, 83만 7,236명의 이 선거인단 중에 46만 1,313명이 투표를 해서 55.1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 45.36%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전당대 투표 결과는 내일 한 오후 4, 5시 정도면 나오죠? 네, 그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하루 앞두고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오늘 공동기자회를 열고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오늘 그 정계역 오찬회동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한 목소리로 김기현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 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면서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두 후보는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 공정성에 직결된다면서 따라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그것만이 당의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기현 후보는 김시관 캠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실 해명처럼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면서 전대불복과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행정관이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별다른 입장 안 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앞서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 계획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안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면서 채팅방에 초대된 직원들이 있었지만 예의상 나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사실 전부인데요. 예. 이 관계자는 관련자가 이른바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 다만 국정 홍보와 관련돼서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실 직원들의 행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을 개입시키려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후보 측에 애둘러 불쾌감을 표하고 또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기자들이 거듭 질문하는 것도 언론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이 예. 대통령실의 이 사안에 대한 그 답변 이제 그 발언 내용이 관계자 말로 나오게 되면 네. 그 결과 이제 대통령실이 전대에 개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하네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요? 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안 후보 측에서 이 그 공수처에 이것을 오늘 오후에 실제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사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또 오늘 이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김기현 후보 당선된다면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요? 뭐 약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네. 특히 이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이
세력이 이 전당대회 후에도 여당 내에 좀 분열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며 급기야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선거에 끌어들인 김 후보는 사퇴하라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함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여투쟁요? 네네. 이제 여당 당권 주자들인데 만약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되면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여당 대표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선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어찌됐든 결선으로 가게 되면 더 소리가 시끄러질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여튼 뭐 상황을 보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연장 근로를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지 또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지금 연장근로시간 개편 단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예. 숫자가 뭐 주당 64시간이다, 69시간이다, 뭐 80.5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 주단위 이제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최대 노동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탄력 제도를 논의를 하면 예. 그게 64시간까지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노사 합의 없이도 69시간까지 주 단위 경계를 허물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하면 네. 하루 12시간 한도도 넘어설 수 있고 주 52시간 한도 그리고 탄력제로 합의하더라도 64시간인데 64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64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52시간 틀을 유지한 듯하지만 네. 주 단위, 일 단위 경계를 허물어서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사용자들의 뭐 오랜 요구 사항이었던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을 거쳐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월 단위만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1개월에 4개 주가 있다고 하면은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전체 총량은 그대로 관리를 하되 주 52시간제였을 때 근데 어떤 주는 일이 많으면은 그럼 그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고 어떤 주 일이 적으면은 그 주는 조금 적게 일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2시간제 틀을 완전히 허문 것은 아닌데요. 예. 불규칙한 집중 노동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예. 하루에 이제 구속노동 시간 기준으로는 13시간이고 실노동 시간 기준으로 하면 11.5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예. 주 단위로는 69까지 가능하게 한 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근데 69 일하면 이제 한 달 정상 기간은 총 연장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니까 네. 69, 63 일하면 두 주는 40시간 일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69, 63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예. 일이 집중될 때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이 없으면 주 4일 동안 새벽 4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해서 하루 16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일 근무 체제는 아니고요. 예, 4일 동안 근무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4일 동안 예. 하면 가능합니다.
하루의 경계도 허물었으니까요. 하루도 1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된 게 기존 법률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죠.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런 걸 이제 IT 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네네. 일하게 하고 나머지 쉬게 하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여러 가지 불균형한 생활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한 게 이제 사용자의 요구였고요. 네. 탄력적 시간제가 64시간까지도 가능한데요. 네. 2주는 64시간이라고 2주는 40시간 일하는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데 단지 탄력제와 차이 나는 점은 노사 합의가 전제 조건인데 탄력제 도입은. 네. 근데 이거는 노사 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용자 의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사용자가 그런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죠. 근데 정부는 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독일 사례를 들면서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먹는 건 좀 맞지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40시간 밑으로 기준 시간을 낮췄지 않습니까? 주당 40시간제니까. 예, 밑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연장 근로 한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6개월 평균, 독일의 경우는 6개월 평균에서 48시간 한 주에 48시간 내에서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예.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만든 안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이 440시간까지로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연장 노동시간이 2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의 절반 수준이고 이것은 사실은 35시간제 도입할 때 프랑스는 만들었던 거거든요. 연단위 노동시간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획기적 감축과 함께 이루어진 제도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기준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이 그러니까 상례화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40시간 밑으로 기준 시간 낮출 때 5주 연차휴가와 함께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기준 노동시간 산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바꾸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나라는 프랑스는 단체교섭 적용률이 95%로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최소 요건이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 나라입니다. 조직률은 10%지만 대다수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률이 허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프랑스에서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연장 노동시간 규제가 산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봐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OECD 연간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따지면 우리가 세계 5위라고 하는 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번째로 높더라고요. 1900시간이 넘는 나라인데 독일하고 프랑스 지금 사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600시간, OECD 평균이 1600시간대고요. 이 나라들은 1400시간대 또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랑 단순히 형태만 가지고 주 단위 규제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김세경님께서 현장에 와서 체험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52시간 노동도 힘듭니다. 김상민님께서는 대한민국 과로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또 김한수님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종의 집중해서 한두 주에
한 달에 근무할 거를 한 3분의 2나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나 산재 위험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중 노동을 하고 쉬는 게 아니죠. 불규칙한 노동이라는 게 뭐 교대제 노동이나 야간 노동의 경우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결과를 교대제도 아니고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만큼의 위험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거와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장 근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일종의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임금이나 아니면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흩어서 보면 뭐 야간 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근무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만큼 늦게 심야 근무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네. 그런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근무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이 총량이 늘어날 수 있을 때만 늘어날 뿐이지 그 자체로 소득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틀린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거는 그걸 임금으로 받지 않고 시간의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쓸 수 있게끔 적립한다는 제도인데요. 지금 뭐 보상휴가제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으로 사실 과연 오랫동안 휴가를 저축해서 쓸 수 있는 제도로 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있는 연차 휴가도 다 소진 못하는 게 소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절반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저축계좌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그런 제도라는 거는 이제 약간 개발의 편자다. 좀 고급스러운 제도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소득으로 연장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충하려는 욕구가 좀 더 큰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있는 연차 휴가도 못 쓰는 나라에서 그런 제도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연장 수당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가고 연장 수당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시간이 관리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노동 여건 자체, 환경 자체가 더 나쁘잖아요. 비정규직일 가능성 그리고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5인 미만 기업 이런 데가 더 사실은 장시간 노동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개편안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노동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서 워낙 임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많이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은 사실은 건강권 내 불평등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잘 안 온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노동시간도 매우 중요한 노동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경우에 그렇게 관행이 될 경우에 더 청년들은 그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인 미만 사업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시간의 수당 할증률도 적용되지 않고요.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직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이렇게 하는 문제부터 사실 짚어나가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열악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위험성은 크다. 그리고 그쪽이 더 노사 합의도 없이 막 회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시간 관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좀 근로자 지위가 불안정한 이런 노동자들이 사실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정도부터 먼저 막는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일단은 1위 키워드는 환경 분야에서 나왔고요. 예. 키워드가 주불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산불. 네, 요즘에 참 산불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주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던 거는 밀양에서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에 이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네. 그 부분이 그래도 다행히 1시간 만에 이제 뭐 주불을 껐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번 한 주간만 하더라도 뭐 울진에서 금강송면에서 산불이 나서 1시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불러일으켰고 네. 또 그 외에 뭐 울진, 안동, 경산 또 청송에서 산불이 계속 잇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와 경북에 지금 전반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네. 산불이 잇따르니까 확실히 지금 같은 시기에 산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로 번지진 않아서 소방청에서 참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양간지풍 분다고 하잖아요. 네. 동해안 쪽은 특히 산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분야는 스포츠 분야고요. 네. 야구 관련 키워드인데 WBC 키워드입니다. 네, 관심이 많아요. 기대하시는 이게 분들도 많고. 참 어제 오늘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 뭐 쓴웃음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6일이죠. 어제 이제 일본 오사카의 교세라돔에서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와 공식 평가전 했는데 네. 이때는 2대4로 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WBC 대표팀이 소집된 이후 처음 완전체로 치러진 것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이 일본의 그 프로팀한테 진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기자들이 2군의 패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2군들인데 2군의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면서 이정우 선수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뭐 쓴소리 이제 좀 쓴웃음을 좀 내비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세팅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평가전 할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기분 좋게 오늘 이제 한 번 더 경기를 치렀죠. 한 번 더 한신 타이거스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렀는데 네. 오늘은 7대4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오릭스 버팔로즈와의 이제 어제 평가전에서 2대4로 패배했지만 예. 올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이제 한층 나아진 경기 감각을 뽐내면서 우려를 지웠는데요. 특히나 이제 컨디션 난조로 최근 두 차례 연습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은 최정 선수가 또 스타팅으로 복귀했고 예. 또 강백호 선수도 9번에 배치되는 게 주목할 부분이었는데 초반에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110승이나 거둔 한신의 선발 투수인 니시유키 선수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다가 네. 4회부터 이제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7대4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는 끝냈고요. 이제 두 차례 공식 평가전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해서 이제 8일 도쿄돔 공식 기자회견 갖추고 9일 오후 12시에 호주와 이제 WBC 1라운드 B조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네. 그 일본 팀 감독한테는 혹시 우리나라 기자들이 안 물어봤어요? 어떤 생각하시냐고?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감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좀 굳건한 태도로 보였는데 예를 들면 어제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과를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다라고도 싶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좀 기대되는 모습 그리고 또 일본과의 어떤 대결이 제대로 어떻게 벌어질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딴 때보다 비장하신 톤이 나오네요.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피해자라는 키워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배상 방법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고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네. 이제 양금덕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께서 나는 그런 돈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와 협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마음을 합쳐서 헤쳐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제 서울시청 광장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온라인상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예. 한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가해 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이제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해 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오히려 일본에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일본의 저 나쁜 가해자 기업들도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분노를 내세웠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리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돼서 네. 일본의 참여와 피해자 존중을 촉구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통해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 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WTO 분쟁 중단과 관련돼서 이게 결국 경제 관계는 정상화 수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또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가 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네. 뭐 일종의 보복 조치로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이제 편 가르게 되면서 한쪽에서는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피해자 질받는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인이 오늘 뭔가 이렇게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일본의 유명한 사립대학에서는 안중근 평화연구센터 세우고 안중근 평화론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고 그러는데 일본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영웅을 좀 보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좀 그렇네요. 마음이. 자, 4위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 주제는요. 경제 영역이고요. 부동산 분야인데 키워드는 서울링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인 서울링이 서울 상암동에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런던아이라고 하는 런던의 아주 유명한 대관람차가 있죠. 네네. 대관람차를 벤치마킹하고 반지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까지는 높이 165m에 직경 150m인 싱가포르의 플라이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디 세우느냐? 상암동 하늘공원에 세우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늘공원이 이제 해발고도 98m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관람차를 이제 세우게 되면 결국엔 높이가 250m에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63빌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링에 대해서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7년까지 서울링을 완공해서 선보이겠다고 목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암동 이제 만든다. 그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이게 왜냐면 실제 지금 이 지역이 이번에 이 서울링 전에 이미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쓰레기 매립과 관련돼서 이제 소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소각장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해 8월에 신규 소각장 하루에 1,000톤 규모의 후보지를 상암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암동 주민들은 계속 반대의 현수막 걸고 집회 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 건 결국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상암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지금처럼 2002년 월드컵 전에 원래 상암동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78년에서 이제 93년 그동안에 15년 동안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던 난지도가 이제 다시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막 어떻게 보면 계속 반대 투표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랜드마크를 이제 서울 여기다가 똑같은 공간에다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소각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실은 오늘 이제 소각장 환경평가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마포구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오히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명 이상이 지금 그 항의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금 계획, 서울시의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암에다가 소각장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관람차 큰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거 그거 짓는 게 이게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의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좀 논의를 지켜보죠.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이게 저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키워드인데 입학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실은 저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번에 입학식 때 좀 이슈가 됐던 게 나 홀로 입학을 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25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요? 한 명만 입학한 학교가. 그리고 신입생이 아예 없었던 학교도 131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20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200개 초등학교 중에 131곳은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열리지 못했고 125개 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가 한때 이제 전교생 수가 1,000명도 넘었었는데 신입생이 16명밖에 오지 않았고 전교생 숫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91명, 두 자릿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생률 저하로 아이들 수도 계속 주는데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아파트, 새 학군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국의 초등학생이 2013년에 278만 4천 명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에 266만 4천 명으로 10년 만에 12만 명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수가 41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2016년에 합계 출산율이 1.17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0만 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41만 명인데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태어난 신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니까 몇 년 안에 지금 41만 명 조금 넘는 것도 24만 명까지 떨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제 문방구들도 문을 닫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데도 그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그럼 사람이 줄었으니까 잘 다니냐? 돌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모자른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돌봄 교실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숫자는 뭐 줄어들고 있는데 돌볼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인터뷰 시간에서 인구 절벽 문제 꾸준히 다뤄왔지만 이 문제들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할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내륙과 경상권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서해 5도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7도 등 전국이 0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14에서 2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나쁨, 그 밖의 곤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강원 영동과 충북, 영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0.2도, 습도 8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사연을 최근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눈물이 왈칵, 코 찡했어요 같은 회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주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주민은 딸 2명을 데리고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말에 어린 조카 2명까지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니 층간소음이 여간 신경 쓰인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난 25일 딸과 조카들을 데리고 아래층에 사는 주민을 찾아가서 사과의 의미로 손편지와 함께 롤케이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나흘 뒤 아래층 주민이 집을 찾아와서 앞서 읽어드린 내용의 편지와 현금 5만 원이 든 용돈 봉투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괜찮으니 걱정 말고 마음껏 뛰어놀아라. 사연 들으니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맘카페 회원들이 감동 스토리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만 하겠죠. 이런 이웃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이건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 갈등은 자주 발생하고 또 한 번 일어나면 해결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최근 4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50% 이상 폭증해 지난해 4만 건을 넘어섰고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강력범죄가 2021년 11건에서 1년 만에 27건으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도 심각성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저감 대책은 그렇지만 주로 신축 건물에 집중돼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의에 기댄 정책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층간소음 문제만큼은 인천 서구 아파트처럼 이웃 간의 서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해주는 너른 마음이 있어야 그게 또 밑바탕이 돼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같은 날 뭘 하는 걸까 생각이 들면 내게 전화해 빨리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 보자 아님 놀러와 그냥 놀러와 언제 어디서나 네 곁엔 내가 있잖니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마 Just like a happy Christmas 심하게 하지마 비 오는 저녁 눈물이 흘러 보고픈 사람 있긴 있지만 그에게 나는 존재도 없어 사랑이 뭘까 서러워지면 내게 전화해 빨리 전화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어나 보자 아님 놀러와 그냥 놀러와 언제 어디서나 네 곁엔 내가 있잖니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마 Just like a happy Christmas 언젠간 행복할 거야 메마른 땅에도 꽃은 피듯이 I love it for you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마 Just like a happy Christmas 심하게 하지마 Just like a shining spring 심란해 하지마 Just like a happy Christmas 심하게 하지마 Love you like a happy springtime Love you like a happy Christmas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들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선곡이 놀랐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4222님,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참 좋은 이웃 같아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003님, 예전에는 친구네 집에 가서 뛰어놀고는 했는데 이제 친구네 집에 가도 조용히 놀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친구네 집에서 신나게 노는 게 추억인데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옛날에 사실 아파트 생활 안 할 때는 막 뛰어놀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참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계속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좀 편히 아이들이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면은 좀 편히 뛰기도 하고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아랫집에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기분 좋은 그런 공동주택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 번쯤 이런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방식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안타까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화재 진압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젯밤 8시 반쯤에 전북 김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지긴 했는데요. 구조에 나섰던 30대 소방대원 그리고 그 집에 사시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불이 났던 게 오후 8시 한 33분경이었는데 네. 할머니는 먼저 바깥으로 나오셔서 대피를 하셨는데 예. 할아버님 못 나오신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이제 화재 진압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는데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 외치다 보니까 네. 성공일 소방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염하고 연기가 주택에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할아버님도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누가 외치니까 예. 소방관 한 명이 바로 들어갔다고 주저함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인 1조 진입이 원래 원칙이었는데 절박한 호소 그 외침을 저버리지 못하고 혼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소방관이 들어갈 때는 불이 잦아들고 있었는데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이 커졌고 결국 집주인과 소방관 모두 다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이 근무한 지 10개월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었다면서요? 네.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화재 현장에 1차로 투입이 됐었는데요. 이 올해 30살인 고 성공일 소방사가 고등학교 때부터 소방관이 되는 걸 꿈꿨다고 합니다. 예. 작년 5월에 임용이 된 새내기 소방관이었는데 굉장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성공일 소방사가 집에 장남이래요. 그래서 이제 곧 부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생일날 뭐 먹을지 잘 생각해보라고 엄마 아빠 드시고 싶은 곳으로 예약하세요 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10개월 차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 시험 3번이나 낙방해서 4번째 합격을 한 거였고 꼭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5월에 임관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원래도 착한 친구여가지고 이 소방관이 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내인데도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늘 남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모습이 더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손들고 늘 달려와주는 그런 친구여서 아마 구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애도를 표했고요. 네. 한치의 부족함 없이 예우를 다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북도가 소방교로 1계급 특진을 추사했다. 네.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숨졌다고 하는 얘기 전해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결국 이제 이런 변을 당하잖아요. 네. 소방관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랑 한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는데 주택 안팎을 살피다가 최초의 발화 지점, 피해 규모,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는데 피해자가 주택 창고에서 쓰레기를 소각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택 창고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아스팔트 싱글 소재의 창고 지붕을 타고 불이 이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전기 배선을 수거를 해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성공일 소방사는 전북 도청장으로 엄수가 되고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2919님, 김경숙님, 신영아님 이런 분들이 계속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인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진범이 붙잡혔어요. 정확히 사건 발생 16년 만에 네. 진범이 잡힌 건데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예. 택시기사를 흉기를 찔러서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는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책시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근처 주택가에 버린 뒤에 뒷좌석에다 불을 지르고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서 32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6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 택시기사의 손목을 묶은 끈, 담배꽁초, 혈흔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기기도 했었습니다만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살해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란을 벌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습니까? 네, 2016년에 담당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에 넘겨받았습니다. 우선은 네. 그동안은 이제 시료라든지 과학수사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당시에 방화 현장의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흰색 번호판 차량을 특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종류 차량을 92,000대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92,000대를 990대로 압축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차량이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현직 소유주 2,400명을 만나서 택시를 방화할 때 차량사 그 설명서 책자를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차량을 방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쪽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 쪽지문을 범행 직전에 용의자들이 타고 다닌 크레도스 차량의 과거 소유주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한 명을 1월 5일 날 체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 주변인들을 수사를 해서 예. 지난달 28일에 또 다른 공범도 붙잡게 됐는데요. 예.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 쪽지문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시약이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뒤늦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6년 전에도 이 남성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의 CCTV 영상이 있었대요. 아, 있었대요? 그런데 용의선상에 올려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때 수사가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아쉬웠을 수는 있지만 네.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지금 인천경찰청 이 미제수사 사건 팀이 10건 정도의 장기 미제 사건을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 기록이 25,000쪽이라고 하네요. 근데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기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찾지 못했던 지문을 찾아낸 거잖아요. 네. 차량 9만 대를 다 추적을 해서 불쏘시개로 썼던 차량 설명서에 남아있는 부분 다 안 타가지고. 그러니까 종이에도 그렇게 지문이 찍히네요. 네, 쪽지문이 남은 거죠. 완전한 지문도 아니고. 근데 지금 잡힌 2명 가운데 1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고요. 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뺏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했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범행을 부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16년 동안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며 지냈다고 경찰에서 밝혔는데요. 우선은 8일 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백을 한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먼저 검거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어가지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유족이나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가슴에 상처가 원통하시겠습니까? 남아있겠어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생 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초중고교생 사교육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요? 작년에요. 초중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입니다. 예. 여기에는 그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에 사적으로 쓰는 학원비,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인데 여기에 EBS 교재비나 예. 어학연수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총 금액을 해보니까 26조 원인데 문제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예.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가 역대 가장 많았던 그 전해에 23조 4천억 원보다 11% 가까이 늘어나면서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됐는데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한 달 평균 52만 4천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최대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학원비 자체가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원격 수업을 하고 또 학원에서 수업을 못한 보충 수업도 있고 예. 학교에서 학습 격차가 늘어나니까 예. 부모님들 그걸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지금
사교육을 받았고요.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일주일에 7.2시간으로 전년보다도 30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사교육비 하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네. 과목당 뭐 몇십만 원씩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증가율로만 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증가했다고요? 예, 증가폭은 초등학생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1인당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월 평균 37만 2천 원, 전년 대비해서 13.4%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중학생은 금액으로 보면 43만 8천 원이니까 11.8%, 고등학생은 46만 원으로 9.7%가 올랐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월 평균 43만 원, 그러니까 아예 사교육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중학생은 57만 5천 원, 고등학생은 69만 7천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코로나19 초기에. 그런데 회복세가 벌어지면서 이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사교육비를 보면 학년별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과목별 사교육비 변화는 어때요? 과목별로 보면 일반 교과, 논술, 예체능 모두 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31만 원,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49만 원으로 그 전에 비해서 10.2% 그리고 6.5%가 늘었는데요. 영어가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12만 3천 원, 수학이 11만 6천 원, 국어가 3만 4천 원으로 지출이 컸는데 네. 증가율은 국어가 제일 많아요. 13%, 영어 10.2%, 수학이 9.7%고 사회와 과학도 9.5%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어 발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네. 그걸 아마 사교육으로 만회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초등학생의 경우는 언어 습득이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같은 경우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비 액수만 보면은 뭐 우리 집은 이만큼 쓰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평균을 치면. 내니까 이렇게 그쵸. 되는 건데 네. 근데 소득 격차로 보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참여율도 훨씬 더 높을 네. 수밖에 없는데요.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의 가구의 사교육비가 64만 8천 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제일 높고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참여율도 사교육 참여율도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의 가구에는 88.1%. 거의 다 한 10명에서 네. 9명은 사교육을 한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사교육에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57.2%니까 높기는 하죠. 그래도 10명 중 6명이 안 되는 거니까 참여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일반 교과는 학교 수업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예체능의 경우에는 취미 교양, 재능 개발 그런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출 총액은 6,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5.3%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자녀 수가 적을수록 사교육에 투자한 액수가 컸습니다. 이 돈을 지금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비는 OECD보다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교육비 빼고 공교육 비용만 따지면 대학교에다 투자하는 비용은 정말 적거든요. 네. 이 돈을 대학교에다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대치동에요. 그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초등학생 의대반요? 예. 초등학생 의대를 갑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다니는 의대 입시반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의대 진학을 못한다. 뭐 이런 건데요. 레벨 테스트뿐만 아니라 한 학년 공부를 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그럼 초등학생이 중학생 3년은 공부하는데 1년 6개월. 그리고 문제도 엄청 어렵대요. 그게 제가 말입니다.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인가 보다. 특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에 사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까지 해가지고 대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너무 빨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희 청취자 909님께서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문제집 풀면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가기를 너무 행복해 하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괜찮을까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가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장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경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경쟁의 틀 안에 들어가면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모두가 다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외모 지적을 경험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하고 무관한 경우, 네. 뭐 살 빼라, 화장을 하고 다녀라, 뭐 이런 외모와 관련된 얘기를 일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 여성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매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리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여성 응답자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 이상 36.3%가 직장에서 외모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 남성의 경우에는 13.2%만 외모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22.8%, 남성의 경우에는 17.0%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외모 간섭 발언도 남성의 11.4%인 것에 비하면 여성은 24.4%,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뭐 비하하고 간섭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외모 지적을 60%에 가까운 직장인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당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뭐 화장을 해라, 머리 염색해라, 렌즈 껴라, 살 좀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이 되지만. 근데 무슨 염색하라는 얘기까지 합니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규정하고 지침을 통해서 계속 처벌하고 뭐 상사를 이제 징계를 하고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실제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상사가 외모 지적에서 불쾌해요. 그런데 이제 부하 직원의 경우에는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정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제 당혹스럽기는 하고. 저는 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뭐라 그럴까요? 뭐 사회에 여러 인식들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또 조건도 각자 다르고 그래서 네. 복잡하게 뭔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모 지적은 이제 직장 문화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아니네요. 네. 조사 결과 보니까. 내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건 진짜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없어져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이건 나중에 잊지 않거든요.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불필요한 일이고 네. 이런 상처가 더 오래 가요. 맞습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비 징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네. 이게 작은 평수에 살면 주차비를 더 많이 내라고 한다고요? 네, 표가 이제 공유가 됐는데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란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 최근에 공유가 된 문서인데 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인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이 한 대가 주차가 무료인데요. 예. 그거보다 작은 36제곱미터와 44제곱미터는 월 주차비로 한 대당 각각 16,000원,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최대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나머지 평수는 차량 한 대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비도 더 내는 것도 억울한데 예. 어떤 집은 두 대까지 되고 우리 집은 한 대밖에 안 된다.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입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 한정된 주차 공간에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하는 건 정당한 조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59제곱미터 이상의 세대는 한 대가 주차비가 무료인데 39제곱미터 세대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두 대 이상 주차가 안 돼요. 3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아파트 저는 사실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차등을 두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평수 넓으면은 몇 대씩 될 수 있고 평수가 좁으면은 한 대 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내라. 예, 그러니까 입주민끼리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것도 것들이 참 복잡한 문제네요.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아파트는 서로 대화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참 많네요. 네.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더러 있죠. 조선 세종시대 장영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치국이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치국이 발명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영실 만든 게 아닙니까? 갑자기 저도 좀 놀랐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정부가 정한 발명의 날이 해마다 5월 19일이거든요. 근데 왜 5월 19일이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세계 최초로 치국이를 고안 실험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있습니다. 근데 세종실록 1441년 음력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다 하죠, 그거는. 근데 이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이 5월 19일을 그 발명의 날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발명의 날로 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고려의 금속알자도 있고, 그다음에 훈민정음이라든가 거북선, 앙부율구, 자경루 뭐 이런 그 같은 그 최고의 발명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 금속알자 같은 경우도 세종시대 갑인자를 이렇게 발명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왜 치국이를 고안 실험한 일자를 발명의 날로 삼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1957년에 발명의 날을 제정할 때 이병도 박사 등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발명 날짜와 발명가가 분명히 기록된 치국이 날이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기록을 보니까 이병도 박사가 그 신문 기고문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거북선과 뭐 금속알자 등을 주장했지만 당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발명 일자와 발명가가 세자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는 음력 4월 29일을 강력하게 주장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는 역사학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학자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대 세자라면 그럼 문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이름은 이향이라고 하는 그 세자 이향, 그 문종을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포탈이나 이런 거를 봐도 위인전을 봐도 그 치국이의 발명가는 장영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절대 다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덜어는 그 문종이라고 하는데도 있긴 있는데요.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장영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설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여러 사람이 발명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을 정도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수설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치국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1917년인데 그 조선 총독부 관측소장이던 히라타 도쿠타로라는 그런 그 사람이 맹랑한 이야기를 남겨요. 뭐라 그러냐면 조선이 자랑할 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세종 때 강우량 관측은 유럽보다 200년이 앞섰다. 이것은 1639년에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테리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한 200년 앞섰다라는 거고요. 그 놀랍게도 조선인의 뇌리에서 솟아나온 그 독창적인 사업이고 탁월함을 보여주기에 족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한국의 추구제도를 연구하고 국제적으로 알린 와다 유지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이 인물은 명군 세종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서 영조와 정조, 헌정조에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면 1917년까지죠. 그 10년까지 이렇게 관측 기록이 이어졌으니까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극찬을 했죠. 조선 문화를 낮춰봤던 일본인들이 치국이는 이렇게 극찬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치국이 발명이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요즘도 지금도 뭐 저도 뭐 가끔 그런데 비가 내린다라고 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존댓말을 쓰는데 왜 그러냐. 이 세종이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민유방번 시기민천이라고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네네. 뭐 그 성현이 얘기한 거를 말씀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찌겠습니까? 이게 농사가 중요한 건데 제발 비 좀 내려달라 하고 기우제를 지냈겠죠. 근데 마침 비가 내린다고 보시면 비가 오신다라고 당연히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기대했던 비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비를 그 실록을 찾아보면 감우라고 했어요. 감우. 그러니까 달감자에다가 비우자라고 해서 우리가 단비라고 하는 거가 그 실록에 실제로 감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태종우라고 했거든요. 태종우요? 네. 이 태종우라는 게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 태종이 승하기 직전에 그 극심한 가뭄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태종이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뭄이 들면 어찌 살라는 거냐. 안 되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재에게 즉시 단비를 내려달라라고 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마침 그 다음 날 1422년 5월 10일인데 태종이 승하를 했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해마다 5월 10일이면 단비가 내린다라는 이 태종우의 일화가 태종이 내리게 했다는 그런 태종우의 일화가 조선시대 내내 정설처럼 전해지는데 실제로 경종실록을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12일자인데 이틀 전에 그 5월 10일 날 태종우가 내려야 하는데 강간무서식이다 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영조실록을 봐도 오늘 즉 5월 10일이 그 태종우가 내리는 날인데 마침 태종대왕께서 비를 내리게 해줬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뭄속 단비를 기다렸으면 학수고대에 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 그래서 뭐 태종운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비에 목숨을 거는 판국이었으니까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 또한 이제 절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때까지 그럼 강우량을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비가 뭐 흠뻑 내리면 뭐 눈대중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비가 어느 정도 왔겠구나 하는데 살짝 내리는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뭐 스며들 정도로 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까 봤더니 그때는 물이 흙에 스며든 깊이 그걸 입토심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측정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문헌증보비고라는 그런 책들을 읽는 걸 보면 쟁기가 들어갈 정도, 쟁기가 이렇게 파갖고 들어갈 정도, 그다음에 호미가 들어갈 정도 해서 뭐 1,2,1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우리 비 조금 내리면은 이렇게 흙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걷어내면 안에는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대략적인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과학적이진 좀 않았네요. 주먹보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다가 발명의 날로 정했다는 1441년 4월 29일자 세종실록에 심상치 않은 기록이 보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그 가뭄을 근심해서 땅을 파서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보았고 그런데 이것이 적합하지가 못하니까 구리를 부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궁중에 두었다. 그러면서 그릇에 고인 정도를 실험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즉 음력 4월 29일 양력 5월 19일을 이제 발명의 날로 삼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록만 보면 세자 문종이 측옥이 고안한 게 맞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병도 박사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세종실록뿐만 아니라 어떤 사료에도 측옥이 발명가가 장윤실이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세종실록이라든가 연례실 기술 이런 것들을 보면 장영실이 간이대라든가 그다음에 앙부일구라든가 일성정시라든가 혹은 자경루 뭐 이런 제작을 주도했다라고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측옥에는 쏙 빠져 있어요. 그래요? 세자의 창안으로 시험 제작 운영된 구리제 우량계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4월 29일 날 한 건데 4개월 만인 1441년 8월 18일 날 정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세종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 길이 2척 그다음에 지름 8촌의 우량계를 만들어서 돌판 위에 올려놓고 강우량을 이제부터 측정한다라고 그런 그 호주의 구체안을 이렇게 내니까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측옥이라는 용어는 없네요. 그 당시에. 측옥이 명칭만 없을 뿐이지 사실 강우량을 쟀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건데요. 이 측옥이 명칭은 그 한 1년 뒤 정도 1442년 5월 8일 세종실록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자 문종이 구리그릇 실험 이야기가 나온 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데인데 실록 기사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쇠를 주조한 치구기를 제작해서 돌판 위에 두고 비가 온 후에는 서운관 즉
지금의 기상청 관원이죠. 기상청 관원이 친히 강우량을 측정 보고하고 각 지방에도 추구기를 보내서 비 올 때마다 재해서 보고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추구기는 문종이 발명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장영실은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해시계, 물시계, 네. 모르고 천체 관측하는 기구 이런 거 다 지금 발명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구기만 이렇게 쏙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는요. 이 그 무렵, 그러니까 1442년 무렵에 장영실이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있었어요. 뭐냐면 의금부의 공문을 받는 처지에 있었는데요. 그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장영실이 제작한 아녀가 임금이 타는 수레거든요. 그 제작에 책임을 맡았는데 그것이 부서지는 불상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의금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구기 제작이 공식 발표되는 5월 초, 그러니까 5월 8일 그때까지도 장영실의 처벌이 한창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1442년 5월 3일자를 보면 임금의 아녀, 즉 임금의 수레 제작을 감독한 장영실 등의 직첩, 즉 직첩이라는 게 관리 임명장이거든요. 그것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곤장형의 집행을 결정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뭐 기록에서는 곤장을 80대를 쳤다라고 하는데 뭐 2단계 정도 감형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곤장형을 맞았다. 곤장을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치국이 반포 일자는 1442년 5월 8일이기 때문에 그 5일 뒤에 이렇게 5일 전에 이렇게 곤장을 맞은 거죠. 그렇군요. 저 천문인가요? 영화 보다가 임금 그 수레가 부서지는 게 그 장면에서 나왔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이 났어요. 아 그때가 장영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다. 근데 그러면은 장영실이 추구기 발명가라는 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연료실 기술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퍼졌죠. 당시 장영실은 세종 임금의 훌륭한 제작 발명을 위해서 시대에 응해서 난 인재다라는 그런 칭찬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자자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추구기도 장영실의 주도 아래 발명되었다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조선의 관측 기록을 논문으로 알린 1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 이분의 또 이 사람의 또 영향력도 큰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조선의 추구기 발명 보급에 장영실과 같은 사람의 학식은 실로 비범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시 한번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기록에 이제 논문에 썼는데요. 이런 인식들이 퍼져가지고 장영실이 추구기를 발명한 분이다라는 설이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설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정설처럼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자인 문종이 뭐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이전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요. 추구기를 발명할 만큼 그렇게 뭐랄까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세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팔라미녀를 이제 뭐 이렇게 낳았는데 다 똑똑하죠. 뭐 안평대군도 그렇고 수양대군도 그렇고. 그러네요. 수양대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뭐 이 망부의 성군의 맏아들인데 그 피가 어디 갔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세자가 강우량을 재는 구리그릇을 만들어서 시험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1441년 4월 29일자에 등장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세자가 강우량 측정을 고민했던 때가 근년 이래라고 했어요. 근년 이래부터 그랬다거든요. 그러니까 근년 이래라는 것은 요 몇 년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441년보다도 앞선 시기부터 추구기를 연구하고 실험한 사람이 바로 세자였다, 문종이었다라는 거고요. 연료실 기록의 기술의 기록을 보면 문종이 천문을 잘 관측하고 기후에 정교하며 우레가 어느 곳에 치고 어느 방위에서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하면 반드시 뒤에 맞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은 복도 많으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문종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종도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똑똑했던 문종이었는데 정식 임금으로서 조선을 다스린 것은 불과 2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데요. 39살의 짧은 나이에 이제 승하를 했죠. 젊은 나이에 승하를 했는데 본래 좀 병약했던 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3년상을 일따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상을 치르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술라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문정이 조선을 다스린 것은 사실상 10년에 달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 말씀하신 효명세자처럼 대리청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이 1443년 4월에 대리청정을 명하는 교지를 내리는데 사실상 1년 전부터 그러니까 1442년부터 조선의 국정을 사실상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0년간 정도 이 조선을 사실상 다스린 거라고 얘기를 하죠. 1452년까지. 그랬기에 절세의 성군인 세종이 승하했지만 권력의 공백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문종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 육품 이상까지 윤대라는 건 뭐냐면 그 문무관원들이 임금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네. 육품 이상으로 이렇게 뭐 넓혔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활짝 열었다라는 평도 받고 있고 이민족과의 전쟁사인 동국 병감을 펴내고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를 편찬하기도 하고 또 태종 때 만들었던 화차를 새롭게 개발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문종의 업적이 만만치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종이기 때문에 간물 걱정해서 치구기를 고안 제작하고 시험 운영한 것이 27살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리가 없어. 문종이 무슨 뭐 이 치구기를 만들었겠어라고 할 그럴 뭐 딴죽을 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신용환님께서요. 문종의 업적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흔적 역사 덕분에 이렇게 알아가네요. 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근데 치구기 이게 발명하면 그 다음에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까? 예, 문종에서 이제 창안 발명된 치구기 서울과 각 지방 각지에서 이제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에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게 승정원 일기가 안 남아 있거든요. 승정원 일기가 안 남아 있어요. 네, 임진왜란 때까지 그리고 인조 때까지 불탔구나. 불타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괄의 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죠. 그 조선 전기에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 축적이 됐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치구기를 이용한 강우량 측정 기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구기 기록을. 그래서 이제 영조 연간인 1770년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랬다 그래요. 영조가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치구기 기사를 보고 당신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래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궁궐내는 물론이거니와 각 지방에 치구기를 설치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실전이 돼 있다가 몰랐다가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정조 역시도 그 치구제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이후의 임금들도 영종조 때 보급한 치구기로 강우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국왕의 업무일지인 승정원 일기 영주에서 순종까지 기록을 치구기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무려 8,129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 검색이 어떻게 이제 기록을 했냐면 비가 내렸다.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내린 비로 치구기의 수심은 몇 푼이었다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매일매일 비가 올 때마다 그런 형식으로 측정 기록을 계속 쌓아둔 겁니다. 그럼 승정원 일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에서 작성한 일기잖아요. 업무일지죠. 업무일지. 그러니까 그게 한 600년치가 남아 있었으면은 조선시대 도대체 강수량이 얼마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일기 기록 같은 것이 지금 논문으로 써도 엄청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기록을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일기식으로 쓴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일본 학자가 치구기가 뭐 그 다른 데보다 훨씬 200년 이상 빠르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럼 그렇게 기록했던 치구 기록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99년 기록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91년 이후에 비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기록했는데 1년치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이달에는 치구기의 물 깊이가 거의 한 자 넘치는데 올해 이번 달은 겨우 2치더라. 백성들의 실정이 딱하기만 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장기 강우량 그 측정값 이거를 농사일에 살피고 미래에 대비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정조는 치구기 측정 등으로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잘 파악해서 만약 가뭄이 심해지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라는 구체적인 그런 지시까지 내리거든요. 진짜 과학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치구기가 지금 몇 기가 남아 있습니까? 딱 한 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요? 그래서 그 공주 충청도 공주 가명을 금영이라고 하는데 그 가명에 있었던 금영 치구기라는 것이 있고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1837년에 만들었습니다. 헌종 때 만든 거죠. 굉장히 늦게 만든 게 하나 남아 있고 기상학자 와다 아까 얘기했던 그 와다가 일본으로 그걸 가져가서 일본 기상청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끈질긴 교섭 끝에
1971년 4월에 환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동안은 진품명을 주장하는 몇몇 추구기가 등장을 했는데 모두 가짜로 판명이 됐어요. 실제로 1987년에는 시중에서 제작된 3만 원짜리 우산꽂이가 있는데 네. 이것이 고려시대에 만든 추구기다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추구기라고 둔갑해서 신문에 일면 톱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소개되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우산꽂이라고 해서 정말로 좀 대단히 웃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신문 일면에 쓰는 그 신문사가 얼마나 좀 그랬을까. 아, 근데 기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사실은. 아, 그렇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추구기는 몇 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충청 가명에 설치된 금형 추구기에는 사실은 추구기는 안 남아 있고요. 하나가 남아 있고 추구대. 그러니까 추구기를 설치했던 추구대는 5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개 중에 4개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꽂아 있는 그런 추구기는 재현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구기 관련 유물은 추구기 1대하고 추구대 5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구기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약간 대나무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습니까? 지름이 한 140m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그 세계 13개국의 우량계 지름이 127mm고 8개국 우량계 지름이 159mm거든요. 그러니까 580년 전에 제작된 추구기인데도 뭐 현대 추구기 규격이 뭐 거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네. 추구기 모습이 간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 빗물을 받는 면적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측정 오차가 생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면적이 너무 넓으면 비가 적게 내릴 때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너무 넓으면. 그러네요. 그리고 지름이 너무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튀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이 금형 추구기의 채취 오차는 0.51%에 불과한데 그 세계 그 기상기구 현재 그 오차 범위는 1% 이내라니까 금형 추구기 어떤 그런 그 정교함이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구기 보면 대나무처럼 한 3마디 정도로 돼 있지 않나요? 높이가 한 316mm 그러니까 31cm 정도가 되는데요. 세 부분으로 조립돼 있죠. 과학적 보류가 담겨 있는데 원통이 너무 깊으면 밑바닥에 고인 물을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윗부분에 한 토막 두 토막을 이렇게 빼가지고 밑에를 잴 수가 있게 그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의 깊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간단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추구기의 명문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백성의 그 마음을 알고 싶다면 추구기의 명문을 살펴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추구기에 임금과 백성의 기쁨과 걱정이 메어 있다. 만세토록 알맞은 비가 내려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추구기에 임금의 백성, 그다음에 기쁨의 눈물, 걱정의 한숨소리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구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혼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1년 영화 심플라이프입니다. 심플라이프를 말하는 키워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화, 다큐멘터리적 접근,